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소방공무원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기출문제가 좋다, 맞는 말도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강의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다라면 그래, 이걸 가지고 나는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기출 해설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 보기엔 밑줄친 기역 리을에서 단어 형성법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단어 형성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어 형성법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합성어라는 것이 있고 파생어라는 것이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이 올해 처음으로, 이 강의가 시작될 쯤에 처음으로 공무원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하도 괜찮지만, 만약에 시험을 끝나고 보시는 분이라면 또는 공부를 했던 분이라면 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알아 이래야 됩니다. 자, 합성어에는 다시 뭐가 있다?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이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이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 배열에 맞는 거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 배열에 맞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파생어는 뭐가 있더라? 접두사와 전미 사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보통 접사라고 하죠. 즉 어근에다가,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에다가 그 앞뒤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것, 그거를 접두사, 전미사라고 하죠. 접두사는 앞에 붙는 거, 전미사는 뒤에 붙는 거. 그런데 특히나가 전미사 부분을 보면 품사를 바꾸는 기능도 있더라.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한정접사도 있고 지배접사도 있다.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접사다? 한정접사라는 것까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할까요? 보기.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차가운 물빨래를 하셨다고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도대체? 자, 보세요. 한겨울이죠. 한은 뭐죠? 겨울은 겨울인데 한참인 겨울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입니다. 그러면 한은 접두사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맨손으로. 맨이라는 게 뭐죠? 그냥 혼자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게 손과 마주치면서 아무것도 없는 손이지, 선생님, 맨은 아무것도 없는 의미를 갖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혼자 집에 가다가, 야, 내가 있잖아, 오늘 맨. 이상하잖아요. 야, 내가 말이야, 작년 겨울 한.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접두사예요. 그러면 이것도 접두사가 왔기 때문에 얘도 파생어예요.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셨다고 한다. 시퍼렇게. 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퍼렇게는 말이 되는데, 퍼런데 어떻게 퍼런 거죠? 진짜 퍼런 거, 시퍼런 거. 그러면 얘까지도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죠. 접두사로서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눈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울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둘은 합성어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 된다. 선생님, 시울이 뭔데요? 그건 당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시울이란 거는 약간 이게 휘어 있거나 또는 그 휜 부분에 이런 여기 가장자리, 이런 걸 시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다. 결국은 넓게 보니까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죠. 됐습니다. 근데요, 왜 이걸 썼을까요? 그러면 합성어와 파생어면 이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시험에 나올 거고, 한정접사와 지배접사라는 것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이게 나왔으니까 내년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또 다른 유사한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2번.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를 그랬습니다. 이젠 합성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합성 동사를 보기 전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란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띄어쓰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제가 정리하는 거 한번 볼까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원래 뭐가 되는 거죠?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띄어쓰는 거와 붙여쓰는 걸 모두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정리하고 가자 이거죠.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본용언에 뒤에 뭐가 오는 경우? 아나, 어가 와서 아나, 어가 오고 뒤에 뭐가 오는 경우? 보조 용언이 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막아낸다. 막아낸다. 원래는 이렇게 띄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막다와 낸다죠. 그런데 뒤에 뭐가 왔죠? 아 다음에 보조 용언이 온 거죠. 이럴 때는 뭐도 맞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용언에 관형사형어미 니은과 리을이 오거나 은과 르이 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형사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가 온다? 보면은 의존명사. 의존명사라고 아무거나 오면 안 돼요. 의존명사 싶다나 하다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하다가 오는 경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예일까?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 듯하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용은 오다라는 용언에다가 뭐가 온 거죠?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온 거죠. 그랬을 때 본용언에 비가 오다가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본용언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다에다가 관형사형어미가 왔죠. 그 다음에 의존명사가 왔죠. 하다가 왔죠. 그랬을 때 얘를 붙여서 어떻게 써도 맞다. 비가 올 듯하다. 굉장히 틀려 보이지만 이 말도 뭐가 된다? 맞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 동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단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겁니다. 여기에 말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깨문다가 있죠. 깨문다. 깨문다는 하나의 단어니까 붙여 쓰는 거 맞아요. 두 번째, 선생님을 몰라보고 버릇없게 굴었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합성 동사입니다. 그런데 먹어버렸다 이거죠. 먹다와 버렸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아가 온 거죠.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빵을 먹다, 빵을 버렸다. 뭐 하나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조용언과 본용언의 개념입니다. 합성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4번, 알아듣기는 하나의 합성 동사입니다. 근데 이거 아가 왔잖아요. 그래서 합성 동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 합성 동사의 개념을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찾아보다, 알아보다, 또 돌아보다, 도와주다, 물어보다 이런 것들, 또 거기에다가 주고받다, 노란하다, 넘어가다, 덤벼들다, 틀림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단어로서 합성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번. 다음 문장에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소방직을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게 느낌이 오셨죠? 그러면 주체 높임이 뭐냐? 자, 주체 높임은 뭐에 의해서?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죠. 높일 때 뭘로 높습니까? 조사나 전미사를 사용하죠. 그러면 조사나 전미사가 뭔데요 도대체? 원래는 이 가가 될 거를 높여서 깨서로 고치는 거죠. 아버지 가가 아니라 아버지 깨서 이런 식으로. 또는 님, 전미사 님을 사용해서 아버님 이런 식으로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높임에 시를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또는 그러면 어휘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계시다. 시가 있죠. 주무시다. 이런 어휘 등도 역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주체 높임에는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접 높임은 뭘 쓰는 거죠? 계시단가요? 있으시단가요? 간접 높임은 있으시답니다. 되셨죠? 그러면 직접 높임은 직접 높임이 있으시다. 큰일 날 뻔했네. 간접 높임이 계시다. 여기까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대 높임이 뭐냐? 그러면 상대 높임은 뭘 통해서 청자를 높이거나 아니면 낮추어서 높임법을 말하는 방법이죠. 듣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되셨어요? 안 됐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합쇼체, 하우체, 하기체, 헤라체, 해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이 뭐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에게 대신에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뭐를 사용한다? 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별한 어휘가 있죠. 뭐가 있나요? 들이다, 모시다, 엽줍다. 모시다, 여쭙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한번 가봅시다. 1번 셋 다 있어야 돼요. 제 동생은 이웃집 아주머니께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무슨 높임? 상대 높임이죠. 이거는 됐죠? 되셨나요? 할아버지께서 일단 깨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할아버지가 대신에 깨서니까 주체 높임이 있죠. 아버지께 진지를 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대 높임이 있는 거죠. 또 뭐 있죠? 드리다, 드시다, 모시다, 여쭙다, 진지 드시라고 이랬습니다. 객체 높임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체, 객체, 상대 다 있는 건 2번이네요. 그러면 3번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체 높임이 있어요. 식사를 하실 때마다 정갈하게 드시고는 해, 드시고는 해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니까 해체, 상대 높임이죠. 선생님께서 뭐가 있죠? 주체 높임이 있죠. 우리 어머니를 만나시고는 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 없네. 하셨는지는 있네요. 하셨는지, 하시었는지. 그러면 이것도 주체가 되겠죠. 얘는 주체밖에 없네요.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이란 거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4번 문제 갑니다. 어휘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 자, 이런 어휘의 의미적 관계는 반의 관계, 상하 관계, 유의 관계, 동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휘의 의미 관계는 같은 말이 나오는 동음, 비슷한 말이 나온 동음, 우연히 소리는 같지만 전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유의 관계, 서로 비슷한 것, 반의 관계, 상하 관계, 포함 관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니까 수사와 은유, 그 다음에 친숙과 생경, 비옥과 척박, 달변과 늘변. 그런데 여러분들 수사와 은유는 뭐에는? 수사법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은유, 직유, 의인, 풍유, 대유 등등등등 있겠죠. 그러면 수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은유가 있으니까 이거 무슨 관계다? 상하 관계 또는 포함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친숙하다, 생경하다, 잘 모른다, 잘한다. 그럼 무슨 관계죠? 반의 관계죠. 비옥하다, 척박하다. 무슨 관계인가요? 반의 관계죠. 말을 잘한다, 못한다. 반의 관계. 아하, 세 개는 반의 관계고 하나는 무슨 관계다? 상하 관계, 즉 포함 관계에 해당하는구나. 정답 몇 번이 되죠?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5번으로 넘어가셔서 볼까요? 밑줄 친 기억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맥수지탄, 연화고질, 천석고항, 강호한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 세 개는 자연 속에서의 풍류, 흥 또는 유유자적한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맥수지탄, 나라가 망한 곳에 뭐가? 보리만 나온다. 망국의 한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한자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고 있어도 이미 같은 말이라는 거를 알았다라면 문제를 보지 않고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자연의 풍류, 흥과 유유자적 이런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볼까요? 누구는 상공보다 낫다 하더니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즉 물질을 나타내는 거죠.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 별표 치시고요. 소부와 허유가 나오면 항상 뭐다? 정신적 가치의 표상이다. 야 같더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인물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보셔야 되냐면 아이고 너만 잘난, 야 너만 먹었니? 너만 예쁜 옷 입었어? 나도 입었어.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아마도 임천하능, 자 수풀림, 한가하면서 흥이 있는 것, 물. 그러면 물과 뭐죠? 수풀은 자연이죠. 그 속에 한, 어디입니까?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 풍류, 흥, 유유자적, 자연 속에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갑시다. 사시남정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사시남정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김만중이가 숙종의 이야기를 한 거죠. 교시와 뭐 인현왕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장희빈도 예쁘긴 한데 좀 너무 차가워요. 딱 레이저 젤이 딱 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시의 사회의 정치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유한림이 나이가 30에 이르렀으니 슬하에 뭐가 없고 자녀가 없어 망연하였다. 사부인이 이를 근심하여 한림에게 호소했다. 자 밑줄 칠까요? 첩의 기질이 허약하고 원기가 일정치 못하여 당신과 10여 년을 동거하였으나 일점 혈육이 없으니까지 밑줄 쳐고요. 그럼 아직 뭐가 없다? 10년을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거 1번이라고 일단 적어 놓고요. 두 번째. 불효 삼천 가지죄에 무자의 죄가 가장 크다 하여 첩의 무자한 죄가 존문에 용납치 못할 것이나 당신이 관용하신 덕으로 지금까지 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되 당신은 누대독신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유씨 종사가 위태로우니 자 첩을 개의치 마시고 여진 여인을 취하여 등남하면 가문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첩의 죄도 면할 수 있을까 합니다. 이것도 1번입니다. 그러니 아직 뭐 하는 거죠? 아 이거 1번이 아니고요. 2번. 제가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2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래서 누구를?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나도 마음의 짐을 좀 덜 거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유한림 허 웃으며 부인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소생이 없다 하여 당신을 두고 다른 첩을 얻을 수 있겠소. 또 볼까요? 첩이 들어오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근본인데 자까지 밑줄 쳐볼까요? 더 갈까요? 그러면 당신은 왜 화근을 자청하는 거요? 이건 몇 번? 3번으로 보시면 여러분 답지랑 같이 보셔야 돼요. 첩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았다. 맞죠? 그 다음에 보시면 첩이 다시 괄호칠까요? 비록 용렬하나 세상의 보통 여자의 투기를 잘 알고 경계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시오까지 치고 이거를 몇 번으로? 1번으로 봅시다. 1번 답지 여성들이 투기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전 투기를 잘 알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1번 답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게 뭡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답지를 보시면 여러분 여성이 투기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것도 확인됐고요. 자손이 없으면 첩을 들이는 것이 관습이었던 거 확인됐죠. 그 다음에 처첩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많다는 건 유한림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가부장 제도, 가족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아니죠. 오히려 유한림이 지금 누구를? 사씨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부장적 제도라는 게 어느 부분에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7번 문제. 광문자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연암 박지원 소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박지원의 소설은 대부분이 뭡니까?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5가지 작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허생전, 양반전,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토질 이렇게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2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보다 훨씬 좋다. 좀 각성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가 지금 나온 광문이라는 거지, 조선에서 가장 낮은 거지가 전국의 양반들에게 칭송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회의 비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조선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대부들이죠. 그러니까 사대부가 아닌 저 거지 깽깽이가 지금 칭송받고 있을 정도면 사대부들은 뭐 했니?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양반전은 양반의 그 횡포, 그걸 고발한 거고요. 허생전은 양반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이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도적들을 만들어냈고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호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욕하면서 호랑이를 등장시켜서 양반 더러운 놈 이렇게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자, 광문이가 있었어요. 뭐였죠? 거지였죠. 종로거리를 내리면서 밥을 빌어먹는 덕분에 나이가 좀 들자 같은 또래에서 뭐가 됐죠? 왕초로 뽑혔죠. 그럼 원래 광문이는 거지였는데 왕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편한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른 거지들이 추운 날 뭐 하러 간 거죠? 국어를 하러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거죠? 다른 거지 아이들이 모두 밥을 얻으러 추운 길거리로 나갔지만 하나이만이 뭐가 됐죠? 이 하나이가 병에 들어서 누워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뭐가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다가 뒤에 보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광문이도 빌어먹으러 갔다가 와 보니 이미 그 아이가 숨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갔다 오니까 거지 아이들이 이 누구를, 광문이를 뭐라고 한 거죠? 의심하기 시작했죠. 네가 죽였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문이를 죽이려고 하니 광문이가 어떻게 됐다? 도망 나왔단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어느 여염집으로 찾아가서 들어갔는데 개가 짖었어요. 그 광문이가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는데 걸렸어요. 그 집 주인이 어떻게 되죠? 광문이를 묶어버렸죠. 도둑놈아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는 원수들, 즉 거지 죽이려고 그랬죠.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이란 말이요. 도둑 아니에요. 나는 도둑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인은 가만히 보니까 광문이의 태도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놓아줬죠. 근데 광문이가 놓아줬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집에 있던 가마니 한 장을 얻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신기하죠. 아, 저 인간 뭐지? 저 왜 저러지? 하고 뒤를 따라갔죠. 따라가 보니 뭐가 된 거죠? 수표구 미터에 거지 아이들이 죽었던 아이를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문이가 뭐 했습니까? 나타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뭐 한 거죠? 가만히 시체를 싸서 그것을 짊어지고 서문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묻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 인간이 왜 저 시체를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광문이가 말하기를 여차저차해서 걔가 죽었는데 난 의심받았어요. 그래서 죽을 뻔해서 도망 나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애가 너무 불쌍해요. 버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걔를 시체를 들고 지금 묻어줬어요. 했죠. 그러니까 뭐 했죠? 주인이 우와 너 대박이다 하면서 한 게 뭡니까? 약방 주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거기에 취직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소설이죠. 실존인물 바탕, 에헤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웅소설이라든가 정기소설을 보면 뭐가 있죠? 실존인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00% 허구의 인물이죠. 두 번째, 천한신분 거지죠. 선한 행동 했나요?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을 상을 보여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문이처럼 거지가 인간성이 뛰어나니 칭송받았죠. 사대부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정답 몇 번? 2번. 3번. 입신양명은 당시 신분사회의 광문이가 과거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소설 전반적으로 봐도 광문이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천민들도 출세? 선생님, 거지가요 약방 주인에게 해서 이게 출세예요? 그냥 빌어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은 아닌 거죠. 정답 몇 번?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8번.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지상이 송인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시면 대조의 관계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이거는 7원절구죠. 7원절구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5글자면요 5원. 4글자씩 묶여 있으면요 4원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시는 4글자, 5글자 또는 7글자에서 4줄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7글자씩 4줄을 7원절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성격은 서정적이면서 이별을 하는 장면이고 표현은 대조, 도치, 과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별의 아픔인데 한번 봅시다. 비개인 긴 강둑의 풀빛은 짙은데 그러면 이거는 뭐죠? 비가 온 뒤에 나오는 정경입니다. 그럼 풀빛이 푸른색으로 했으니까 긍정적인 묘사가 나왔죠. 두 번째,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절로 인해 뭐하고 있나요? 화자는 이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긍정적인 모습인데 화자는 이별의 상황이다. 그래서 뭐가 되더라? 대조의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 말이 돼요?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르려나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 아니 지가 눈물 떨어졌다고 뭐 더해지는 거 보여요? 완전 뻥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죠. 과장과 도치까지 나왔다라는 것 알고 계시겠죠? 그럼 문제 한번 바로 갑시다.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임을 원망한다. 어디에 원망하는 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별의 슬픔을 내겠지. 님이여 날 두고 갔네요.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우리 그 아리랑 같은 거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나도 뒤지란 얘기는 아니고요. 발병 나서 아무데도 가지 마. 원망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내용 아니죠. 두 번째, 이별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뭘 보고요?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을 더하니 계속 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물이 푸른 물결이 계속 더해진 거예요.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님이 없는 그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울어서 대동강이 왜 물이 많은 줄 알아요? 내 눈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답 2번. 과장했죠. 그렇죠? 어떻게 눈물을 흘렸다고 대동강물이 더 많아져요? 과장했죠. 4번. 눈물은 시적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흘린 눈물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갑시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볼까요?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항상 이런 표가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가장 많은 것, 가장 적은 것 이 위주로 먼저 봐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기부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다? 돈,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그러면 가장 적은 건 요청받은 적 없다. 그러면 기부 관련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게 뭘까요? 부유층의 모범 기부. 그럼 합쳐보면 나는 돈이 없어. 그럼 나는 돈이 없어서 잘 못하니 좀 돈 많은 사람부터 해요.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운영의 투명성. 세 번째가 인식 개선. 네 번째가 기부 방법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 보고서를 볼까요? 세계 기부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왜요? 아까 보니까 왜 낮아요? 가장 큰 거는 돈이 없어요. 이는 우리 사회가 기부를 자기 것에 대한 나눔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아니다. 우리는 나눔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그래서 뭐죠? 아까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죠. 그래서 그거를 시혜적 개념으로만 생각한다. 자, 다 밑줄 쳐보고 나서 문제 봅시다. 여러분들은 거기 그 프린트를 다시 보면서 시험지를 다시 보면서 같이 가세요. 가를 활용하여 부유층이 모범적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것임을 주장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가보니까 기부에 가장 필요한 거 부유층이 모범적 기부 54%로 가장 높으니까 맞는 거죠. 2번 가를 활용하여 기부금 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이 기부문화 활성의 주된 걸림돌. 동그라미 칠까요? 주된 걸림돌은 물론 여기서 보면 불신이라는 거 있죠. 분명히 몇 번째에 있죠? 세 번째 8.2%가 있긴 하지만 주된 걸림돌은 그게 아니죠. 8.2%가 아닌 60.9%인 뭐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인가요? 2번이 되겠네요. 3번 나를 활용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기부지수가 우리보다 높다. 그게 누구였죠? 아까 보시면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기부에 대한 우리 인식이 잘못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기부를 뭐로 본다? 시혜적 개념, 나눔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선 잘못했다. 4번 가와 나를 활용하여 기부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이 베푸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으로. 그렇죠. 시혜적 개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눔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단지 무슨 개념? 시혜적 개념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4번도 맞네요. 근데 선생님 가는요? 자, 기부에 대한 베푸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베풀 수 없다. 아니 왜? 경제적 여유가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더 없잖아요. 캄보디아도 더 없잖아요. 없어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0번 갈까요? 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걸린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비문학이 나올 때 여기처럼 맹자가 나오고 여긴 군주가 나왔죠. 근데 딱 보더라도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죠. 그랬을 때 누구와 누구가 나온다? 동양과 서양의 얘기가 나온다라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몇 개가 되는 건가요? 동양도 얘기하고 서양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동서양이 나온다면요. 반드시 동양은 도의 개념이 있고요. 서양은 만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철수만 학교에 간다라면 학교는 누구? 철수 빼고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희는 학교에 간다. 철수도 학교에 가면 학교는요. 최소한 2명 이상은 갈 수 있죠. 그래서 동양은 항상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라면 서양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동양은 주관적이라면 서양은 객관적이 나오는 거고요. 동양은 상대적이라면 서양은 절대적이 나오는 거고요. 동양은 추상적이라면 서양은 추상의 반대는 구체적이 나오고요. 그래서 동양은 융통성이 있다라면 서양은 융통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동서양이 나온다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이 글은 비교 대조의 글이다.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나가는 글이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잠깐만 보시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겠죠. 왜?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 물론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야 되니까 상반된 주장 당연히 맞겠죠.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특성 맞죠? 문화적 특성이 맞는지 틀린지는 상관이 없어요. 동양과 서양만 나왔으니까 무조건 특성은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전형적인 3단 논법.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네 번째, 두 글 모두 백성에 대한 궁주의 통치관. 맞죠? 통치관이라는 공통점에 대해서 동양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서양은 그거에 비해서 잠깐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그런데 전형적인 3단 논법 그거는 동양 입장에서는 맞지만 서양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은 꼭 나오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도 꼭 나오는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되셨죠?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에서 글의 내용에서 알 수 없는 것. 즉 읽어가면서 뭘 찾아내야 된다? 과연 거기에 핵심들이 지문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갑질을 먼저 잠깐만 볼까요? 전부 뭐에 대해서? 대중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봐도 이 글은 대중매체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수집 정리하여 제공한다. 수집 정리하여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가? 읽다가 보면 이게 있나 없나만 따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락 기능 때문에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약화되고 있다. 대중매체의 오락 기능은 텔레비전 등장이란 말이 있을 거고요. 등장이란 말이 없어도 돼요. 텔레비전이 나와서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 오락 기능이 약화되고 있느냐?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세 번째, 대중매체의 기능에서는 무슨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근데 여러분 순기능, 역기능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고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좋은 기능, 나쁜 기능 얼마든지 말은 바뀔 수 있죠. 네 번째,
대중매체에서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가 주입되면 뭐가 된다? 사고방식이 획일화될 수 있느냐? 자, 머릿속에 이렇게 되면 대중매체는 어떤 기능이 있다?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대중매체의 오락 기능이 약화되었냐? 그 다음에 대중매체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느냐? 대중매체에 의해서 어떤 규범, 가치가 주입되면 뭐가 된다?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되느냐? 자,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러면 읽어가면서 빨리 하나씩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첫째, 대중매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한다. 어허, 이거 어디서 봤죠? 수집 정리하는 거. 뭐? 1번 답지. 맞나요? 됐죠? 정리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볼까요?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은 여기서부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대학 입시 제도 변경과 관련된 뉴스를 듣고 입시 전략을 수정한다면 이는 대중매체의 정보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자칫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긴장감과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지만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긍정적인 기능이고 얘는 부정적인 기능이니까 뭐가 되죠? 순기능과 역기능에 해당하겠죠. 그럼 그건 몇 번이죠?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1번이라면 여기는 3번 답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또 볼까요? 둘째. 또 뭐가 있나요? 대중매체는 사실보도를 넘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사건에 대한 해석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한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특정한 정부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인 기사가 제공될 경우 대중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대중매체가 지배적 집단의 영향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부정적인 거죠, 지금. 셋째 볼까요? 대중매체는 중요한 사회기관으로 대중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 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빠를 볼까요? 대중매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 가치와 규범을 내면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긍정이죠. 예를 들어 블라블라 긍정적이겠죠. 그러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주입되면 부정적인 거면서 주입되면 어디서 읽었던 것 같죠? 지금 4번 답지에서 읽었던 것 같죠?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뭐가 된다? 획일화가 된다. 4번 답지의 근거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미 1번, 3번, 4번 다 나왔죠? 됐나요? 그럼 다 맞았어요. 그러면 2번이 틀렸는데 근거가 있나 한번 봅시다. 넷째부터 볼까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오락기능 읽었죠? 오락기능 하니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뭔가요? TV가 되면서 나오면서 등장하면서 대중매체의 오락기능은 약화되었다라는 게 몇 번? 2번에 있는 거였죠. 그러면 오락기능이란 단어 찾았어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직도 중요한데 또 대중매체의 오락기능은 시청각 메시지의 전달이 가능한 텔레비전에 등장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심화됨에 따라서 더욱 강화됐네요. 그럼 내용이 바뀌었죠? 정답 몇 번? 이거는 2번에 대한 근거로서 정답은 몇 번이 되더라? 2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되셨죠? 그러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특정한 단어에다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고 읽다가 그와 유사한 단어 아니면 그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따져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만이 짧은 시간에 맞는 답과 틀린 답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난 생각하는 로댕이야. 언젠가는 답이 나오겠지. 언젠가는 붙겠죠. 그 나이가 문제지. 이해되셨죠? 12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일치불일치가 나오고 있죠. 자, 답지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미의 개념을 통시적. 여러분, 통시적 차원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통시는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두 번째, 형식적 정의는 수와 비례관계에 있다. 그러면 형식 정의는 수와 비례관계에 있다. 머릿속에 그리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냐? 그리고요. 세 번째, 그리스 시대의 미는 양의 문제, 헬레니즘 시대의 미는 질의 문제였다. 그런데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미 아셨죠? 그리스는 이렇게, 헬레니즘은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돼요?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시적인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그럼 답만 보더라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읽어가면서 갑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는 뭐? 양의 문제, 헬레니즘은 질의 문제. 헬레니즘의 미적 감각은 실질적인 것에서 형식적인 것으로 변화했다. 그러면 실질에서 형식으로 변했냐? 이것만 따져가면 되겠죠. 자, 지문 보고 한번 갑시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았다? 수에서 찾았다. 자,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수. 아름다움의 바탕에는 수적 비례 관계가 있다. 밑줄 칠까요? 어디서 봤죠? 수와 관련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어디? 이거 몇 번 문제와 관련된 거죠? 좀 더 볼까요? 그리스인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인들에게 아름다운 신체를 창조하는 것은 곧 신체의 부분들 사이의 이상적인 비례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에게 미란 무엇보다도 양의 문제였다. 누구에게는? 그리스인들에게 미는 뭐의 문제였다? 양의 문제였다. 몇 번 답지죠? 3번 답지. 그리스 시대에는 양의 문제. 일단 맞았죠. 헬레니즘이 질이면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시간이 흘렀네요. 몇 번 해결됐죠? 1번. 시대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통시 1번 맞았어요. 1번은. 전통적인 관념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전통적인 양의 문제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맞죠. 근데 이게 질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만물의 미를 부여하는 원리가 어디에? 형식에서 빛으로 바뀐 거다. 형에서 빛으로 바뀐 거다. 뭐지 이 말은? 자, 따라서 기계적인 수적 비례도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란 무엇보다 뭐의 문제다? 질의 문제이다. 양의 문제에서 질의 문제. 그리스에서 헬레니즘. 몇 번이 해당되는 거죠? 3번이 이미 끝난 거죠. 또 하나. 자, 볼까요? 그 위에 보시면 미가 수에 달려있다고 보는 견해는 미가 수에 아까 이거 넘어갔는데 미가 수에 뭐가 된 것은 있다고 보는 견해를 미에 대한 형식적 정의라고 한다. 자, 볼까요? 미가 수에 달려있다고 보는 견해를 미에 대한 형식적 정의. 굉장히 많이 봤죠, 이것도. 형식적 정의 몇 번 답지에 있나요? 2번 답지. 그러면 미가 수와 비례관계에 있다. 미가 수에 달려있다고 보는 견해. 맞죠? 그럼 이거 몇 번도 해결된 거죠? 2번도 해결된 거죠.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반면 미의 본질을 수량화할 수 없는 어떤 질적 특성에서 찾는 견해를 미에 대한 실질적 정의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헬레니즘 시기. 자, 볼까요? 헬레니즘 시기 잘 보시면 뒤에 볼까요? 들어와 미적 관념이 형식적 정의에서 무슨 정의로? 형식적 정의에서 실질적 정의로 바뀌었다. 4번 답지 보시면 헬레니즘 미적 감각은 실질적인 것에서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형식적인 것에서 뭘로? 실질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죠. 4번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치불일치 문제는 얼마나 꼼꼼히 정확하게 찾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노력만 한다라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13번 갑니다. 밑줄 친 단어 기억 리을에 대한 뜻풀이로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돌리진 않을게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답과 한번 비교하면서 갑시다. 자, 필사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했다. 옳은 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장인은 하루빨리 한문을 필사하고 싶었다. 모르겠어 일단은. 그쵸? 그것이 품삯을 더 받고 필사장이로서 필사장이는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필사장이로서 인정받는 거니까 필사는 글을 쓰는 행위와 관련돼야 되겠죠.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또 니은 새책집이죠. 새책집이니까 앞뒤로 볼까요? 모처럼 친정 나들이에 나선 양반집 부인들은 업문으로 된 이야기책을 잔뜩 모아다가 빌려다가 읽으며 시집살이에 시름을 달래기도 했다. 새책집에서는 굳이 비싼 책을 사지 않아도 그러면 새책집은 굳이 비싼 책을 사지 않아도 빌려 읽을 수 있었다니까. 돈을 받고 책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책을 빌려 주는 곳이겠죠. 그러면 이은도 틀렸어요. 3번 정기수가 나왔죠. 자, 장인은 책값을 치르는 손님을 알아보았다. 정기수 어른이시군요. 급히 찾으신 책이라 종이에 기름 먹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이가 머리를 긁적였다. 지난번 가져간 책은 재미를 좀 보셨어요? 소대성전 말이구나. 물론 읽기 좋았지. 한양의 저자를 다 돌고 안성성으로 갔다가 살살 돌아오려 했는데 한양만 돌아도 장사가 괜찮아. 그냥 눌러앉았다. 정기수는 책을 빌려가서 읽어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번. 전쟁에서 이거 전쟁 얘기와 아무 관계가 없죠 지금. 그러면 정기수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전쟁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3번은 아니란 거 알겠죠. 저자
저자 그러면 안성장이니까 이걸 근거로 하면 저자는 시장의 예스런 말이다. 맞죠? 정답 몇 번?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14번 갑니다. 똑같은 지문의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다음 글에 관한 성격 중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답지부터 봅시다. 당시 독서가 사회적으로 아니 뭐가 문제가 돼요? 독서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누구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빌렸거나 아니면 정기수가 책을 빌려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읽어서 뭐 했다? 돈을 벌고 있다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니까 14번의 정답 1번인 건 이미 나왔습니다. 2번 윗글은 현재와 과거의 독서 방식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됐죠? 독서 방식 공통점은 뭡니까? 빌려보는 사람도 있지만 차이점은 예전에는 정기수가 읽어줬구나. 근데 지금은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그 당시에도 베스트셀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뭐죠? 소대성전이란 게 있었죠. 그걸 가지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인기가 좋았지. 그걸로 쏠쏠하게 벌었지. 베스트셀러입니다. 4번 글을 뺏기는 아이의 이야기다. 장이의 이야기. 그래서 하루빨리 필사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들.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15번을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면 가장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을 건드렸다고 보셔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라이스는 대화자들이 서로 연관이 없을 때 말을 계속 교환하고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협력하여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대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무슨 원리? 대화상의 원리를 협력 원리로 규정했다 그랬죠. 일단 협력 원리 한번 밑줄 쳐놓고요. 이 협력 원리는 양, 질, 관계, 태도 4가지 경률,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계의 경률, 태도의 경률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 경률로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 대화의 경률을 위배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 경률 위반. 두 번째는 이걸 얘기하는데 함축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려웠는데 경률이 양질, 관계, 태도 말고 다른 것도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죠? 하위 관계. 하위 경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답지에는 하위 경률까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건 맞추면 합격이고 못 맞추면 남들과 똑같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그 협력의 원리라는 게 양의 경률, 질의 경률, 또 뭐가 있죠? 관계의 경률, 태도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방식의 경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 양의 경률이란 게 뭐죠? 대화의 목적에 맞게 양이에요, 양. 목적에 맞게 현재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거를 양의 경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이상의 뭐는 할 필요가 없다?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 경률. 이 거짓이라고 믿을 만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질이에요. 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도 뭐 할 필요 없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질의 경률이고요. 관계의 경률은 내가 저 사람이랑 말하는데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날씨가 좋니? 아, 오늘 날씨요? 이렇게지. 날씨가 좋니? 식사는 하셨나요? 이런 식의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식에는 불명료한 것은 피하는 것. 즉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해라. 사람들은 아직 다 안 왔어요.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10명이 다 안 왔는지 아니면 9명이어서 1명이 안 왔는지 이런 중의적인 표현은 피해라. 그것들이 방식입니다. 또는 뭐 간결하게 말하고 순서대로 말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뭐가 된다? 방식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공손상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공손상의 원리는 또 뭐가 있냐면 공손하게 말할 때는 어떤 요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령의 경률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에게 부담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부담되는 건 최소화시키고 또는 이익이 되는 표현은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공손하게 했는데 너 정말 예뻐. 와, 너 진짜 예쁘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좋고 대박인데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관용의 경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는? 공손성의 원리에는 관용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뭐한 사람에게는 말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 혜택을 최소화시키고 됐죠? 그 다음에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의 경륜입니다. 또 하나는 칭찬의 경륜이라는 것도 있어요. 칭찬의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뭐하지 않는 것?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극대화시키는 것. 하나 더 겸양의 원리. 자신은 최대한 칭찬을 낮추는 것. 또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륜.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냥 내 의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게 맞죠? 그렇죠?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의견의 일치점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까지 알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정보를 조금밖에 안 줬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나 수학 문제 좀 가르쳐 줄래? 알고 있으면서 나도 그 문제 모르는데. 자, 질의 경륜에는 위배가 됐죠. 그런데 나도 그 문제 모르는데 뭐가 없는 거죠? 함축적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와,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아니야. 내가 좋게 봐줘서 그렇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자, 이건 뭐죠?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칭찬의 경륜을 뭐 한 거죠? 지켜버린 거죠. 위배가 된 게 없어요. 아예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문제죠. 세 번째. 엄마 생신 선물로 시계 사드리는 건 어떨까? 난 시계 별로야. 엄마가 전부터 읽고 싶어 하던 책을 사드리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공손성의 원리, 즉 동의의 경륜에 위배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뭐가 없는 맞죠? 경륜 위반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함축적 의미가 있나요? 없죠. 책 사드리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다 해버린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어제 개봉했는데 무척 재미있대. 난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이거는 지금 경륜 위배도 맞죠. 그런데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거를 안 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나 공부해야 돼. 그거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 돌려 말한 거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문제가 됐을 겁니다. 되셨나요? 16번. 이거는 단순합니다. 토론을 할 때 사회자의 역할로만. 그럼 사회자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토론과 여러분 토의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은 뭐죠? 토론은 뭐 하지 않는 겁니까? 각자 자기 주장이 맞다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끝까지 남을 설득하기 때문에 뭐가 나지 않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토의는 각자 다른 의견. 그러면 토론과 토의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만 토의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서 합의를 보는 거죠. 그게 토의입니다. 그러면 토론할 때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한 것만 골라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TV를 잠깐만 보더라도 알고 세상 살면서 토론해봤을 때 잘 알잖아요. 1번. 다 기억이 없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토론의 내용을 누가 해야 돼요?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자, 우리 그만 싸웁시다. 우리 정리합시다. 일어나요. 잠깐만요. 자, 됐고요. 이쪽 쪽에서는 이런 얘기 하셨죠? 이쪽은 이런 얘기 하셨죠? 맞나요? 라고 정리해 주는 거 맞죠? 그럼 기억은 있어야 돼요. 4번은 끝났어요. 토론의 주제 및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사회자 없이 저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너 왜 네가 먼저 해? 내가 나이가 너보다 더 많아. 내가 먼저 할까? 일어나요. 토론하는 사람들끼리 아니죠. 사회자가 자,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말할게요. 자, 먼저 어느 쪽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누구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줘. 그럼 니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는 거. 그러면 3번도 니은이 없으니까 떨어지고요. 디귿. 토론의 내용의 근거와 정당성을 반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박하는 거는 사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니 디귿이 들어온 거 떨어져 나가면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론이 과열된 경우 서로 싸우죠. 누가 나서야 되죠? 사회자가 중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중간에 정리하여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것 됐습니다. 17번. 다음 글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답지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이건 몇 번에 해당하는 건가요? 자, 2번 답지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반복을 통한 설득적 어조로 이야기를 하다. 자, 반복이라는 건 강조형법이죠. 강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말하기 방식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너 그렇게 해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2번 답지는 딱 보더라도 알겠네요.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답지 1번. 질문에 답하는 형식, 질문 던진 거 있나요? 답한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미 1번이 정답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내용이 아니라 딱 보더라도 질문 안 했는데 라고 하고 1번을 알아요. 그러면 3번과 4번을 봐야 되죠. 도취화법으로 청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 도취화법이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놓고 뭐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을 말하고 뭐하는 거죠? 결과를 말하는데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항상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요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인과가 바뀌었다라는 점에서는 뭡니까? 도치적 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 걔 알아. 누구. 아, 우리 옆집에 있는 애. 이런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군데 궁금하잖아.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 어떤 꿈? 왜? 이게 자꾸 궁금하잖아요. 4번 높임법.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됩니까? 꿈입니다. 앞에 또 뭐 뭡니다. 합슈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 높임법을 통해서 정중한 태도. 아, 맞죠. 정답은 몇 번? 1번에 해당한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18번 문제로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를 굉장히 전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릇과 여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지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릇과 그릇입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읽어보면 알지만 그릇은 누가 쓰는 거죠? 그릇은 원래 그릇의 방언입니다. 누구? 어머니의 말. 여기는 화자의 글. 됐죠? 근데 그릇은 뭐가 됩니까? 어머니가 지식으로 배운 글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 그런데 그릇은 뭐를? 학교에서 배운 것.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운 것. 그 다음에 그릇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말과 하나가 되는 삶 또는 사랑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릇은 뭐가 되는 거죠? 말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즉 진실한 삶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말. 또 하나를 보면 이거는 뭘 통해서? 이런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 만들어진 말이라면 뭐를 통해서? 그릇은 사전을 통해서 이해된 말, 배운 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나요? 화자는 자, 그릇은 어머니의 삶과 사랑이 담긴 단어란 것을 이 전체를 보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이 자기는 시인인데 시인이 뭔가를 쓸 때 나는 당연히 어떤 단어를 쓰는데 사전에서 배운 말만 쓰니까 어떻게 무미건조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이런 단어를 보면서 뭔가를 쓸 때도 사랑, 즉 진실된 삶이 드러나는 글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쓰신다. 그릇의 방언인 거죠.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그릇이 표준말이죠. 어머니에게는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놓고 그릇그릇 중얼거려보면, 즉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지금 되새겨 본다라면 그릇에 담긴 말이 편안한 수평을 갖고 있다. 그럼 어머니의 그릇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어머니의 삶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해졌다는 것, 이게 어머니의 그릇입니다.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고 배웠지만 학습을 통해 배운 것,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고 배웠다. 그러면 그릇은 결국 인생, 삶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배운 것. 그래서 나는 내가 담은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은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말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 어머니의 단어가 된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말을 만드셨고 그게 뭐죠? 그릇이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시인이란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뜨겁게 불러줘야 된다는 건 뭐죠? 사랑이 있고 진실된 삶을 담아줘야 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그러면 서정시는 뭐가 없는 거죠? 사랑도 없고 삶도 없고 단지 학습에 의해서 배워진 무엇인가만을 쓰는 것. 그게 서정시겠죠. 그럼 문제 봤을 때 자 보시면 편안한 수평, 어머니의 삶, 하찮은 것들은 모두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니와 관련된 거라면 서정시는 쉽게 만들어진 것, 학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워진 무엇, 사랑이 없는 것, 진실한 삶이 없는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19번도 갈까요? 자, 19번 김광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죠? 모더니즘 김광규는 뭐가? 주지적인 시인이면서 회화적인 시인이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현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어떤 거죠? 그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하면서 애수, 어떤 슬픈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됐나요? 또한 이런 무엇 속에서 현대의 문명 속에서 무엇하고 있는 어떤 현대인들의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다라는 전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가장 많은 게 시각과 공감각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다.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뭐가 되는죠? 시각적 이미지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낯설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고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딱딱하면서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슬픈, 전체적으로 보면 슬픈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애상적 어조가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지문 볼까요? 낙엽은 비유적인 거죠.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그러면 이게 뭐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 정도가 되겠네요. 포화에 이지러진, 즉 시들어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니까 어떤 이미지? 쓸쓸한 이미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낙엽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비유죠.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그건 사라졌다는 건 소멸의 이미지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 자, 조그만 담배 연기 내뿜으면 미추칠까요? 이거 뭐를 비유했을까요? 세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아, 담배 연기를 내뿜는 거는 바로 그 급행열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포플라 나무의 근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뼈만 보였다는 것은 잎이 다 떨어진 겁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이미지. 공장의 지붕은, 이건 미추치고요. 현대 문명을 상징하겠죠.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에 바람에 나부끼고, 철책이라는 건 뭐죠? 울타리의 모습이니까 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량한 모습.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하나,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뭐죠? 공장들의 모습. 됐죠? 홀로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풀밭이 뭐가 되는 거죠? 절어가는 거죠. 즉 청각에 시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것 없어. 황량한 생각, 이게 화자의 전체 지배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허공에 띄우는 돌팔미 하나, 적막함을 깨뜨리고 싶어서 딱 던졌어요, 돌을. 그런데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밑줄 칠까요?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그런데 슉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독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독한 상황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 그랬죠? 현대 문명의 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아니라니까요. 현대 문명을 지금 비판하고 있으니까 1번 틀렸고요. 예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번 풍경을 먼저 제시하고 정서 선경 후정의 방식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심상을 다채롭게 대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대부분이죠. 근대적 서구 문명의 시효를 구사하여 태폐적인 건 없죠. 비판적인 게 있고 그럴 뿐이지. 이국적 도시적 이미지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하고 있다? 상징적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국적 도시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대 문명의 그 쓸쓸함,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함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몇 번? 4번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태준의 책이라는 수필입니다. 자, 이거를 가만히 보면 뭐 별 내용은 없죠. 자, 답지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대상에게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럼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탄적 어조가 있냐,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대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냐, 즉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격을 부여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느냐, 글쓴이의 구체적인 체험을 소개해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느냐. 보세요. 이미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만 뭐 한다라면, 머리를 쓴다라면 답은 이미 나왔어요. 왜요? 보세요. 모두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는 비판적으로 인식하니까 대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높이 평가하니까 긍정이에요. 친밀감을 드러낸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애정을 드러내는 것도 뭐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특별하지 않다라면 답은 이미 나왔죠. 몇 번? 1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죠? 여기서 보면 이태준의 책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겁니다. 가끔 책을 빌리러 오는 친구가 있다. 나는 저기 질투를 느낀다. 느꼈나 봐요. 왜? 자, 볼까요? 왜 느꼈는지 보죠. 자, 흔히는 첫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읽지 못하고 둔 책이다. 나는 별로 못 읽었대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속삭여 주려던 아름다운 긴 이야기를, 그가 누구죠? 누굽니까? 책이죠. 그러니까 내가 읽는 거를 책이 오늘은 누구랑 어쩌고저쩌고 해서 재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나이에게 먼저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빌려줬다는 건 내가 읽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책을 다 읽었다라는 말을, 그 책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의윤하죠. 근데 나는 다 읽지도 않았는데 그 책을 빌려가니까 그 사람이 다 읽었어. 그러니까 책이 주인은 바뀌었네.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면 여러 날 뒤에 나는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는 한껏 피로해져서 초라해져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친구는 고맙다는 말만으로 물러나지 않고 그를 평가까지 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경우에 그 책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았다. 왜? 먼저 다 읽었으니까. 그렇죠? 친구가 다 얘기해 줬으니까. 된다. 이런 거예요. 책을 빌려나간 책은 영원히 노라가 되어버리는 것도 있다. 이러는 나도 남의 책을 가끔 빌려온다. 익숙한 기간을 넘긴 것도 몇 권 있다. 그러기에 책을 빌리는 사람은 도적이요. 빌려주는 사람도 도적이라는 서적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이거 부정 아닌가요? 좀 더 봐요. 일생에 1000권을 빌려보고 990권을 돌려보내고 죽는다 하면 그는 최우등의 성적이다. 그러니까 한번 책을 빌려가면 잘 돌려주지 않는다. 왜요? 그러나 남은 한 권 때문에 도적은 도적이다. 책을 남에게 빌려만 주고 저는 남의 것을 한 권도 빌리지 않기란 1000권에서 990권을 돌려보내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빌리는 자나 빌려주는 자나 책에 대해서는 다 도적됨을 면치 못한다. 계속 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뭘까요? 좀 더 볼까요? 그러나 책은 역시 빌려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쵸? 진리와 예술을 감금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책은 빌려야 되는 거죠. 책 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고 예술이 있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면은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은 물질 이상이다. 정신적인 거죠. 이제부터는 정확히 나왔죠. 책을 뭘로 보는다?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죠. 영양이나 귀부인들을 초대한 듯 결코 땀이나 때가 묻은 손을 대서는 실례이다. 책은 세수를 할 줄 모르는 미인이다. 긍정이죠. 책에 많은 나는 봉건적 여성관이다. 그만큼 구속됐다는 얘기예요. 책 속에. 너무 건강해서 무거워서는 안 된다. 가볍고 얄팍하고 뚜껑도 예전 능화처럼 부드러워 한 손에 말아쥐고 누워서도 읽기 좋기를 탐낸다. 그럼 계속 책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덮어놓으면 떠들거리거나 구김살이 잡히지 않고 이내 고요해 제 모양으로 돌아가는 인종이 있기를 바란다고나 할까? 자, 그러면 책을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애정을 갖고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맞죠. 근데 하나만 부정적인 거 몇 번? 1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면 된다? 1번. 그러니까 수필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교훈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셨어도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 20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더 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 푸는데 이 수강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